2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불안 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8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서 반등했는데 코스피 거래대금이 10조 원에 못 미치면서 8월 초 급락 후에 현저한 거래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과 미 경제 지표 결과가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매수세가 확산되었습니다.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자동차와 제약바이오 업종 강세도 지속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8월 초 침체 공포에 급락했던 국내 증시는 경기 우려 완화와 8월의 피벗 공식화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정세 불안과 고용 냉각 우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실망감 등에 코스피는 한 달간 마이너스 3.48%, 코스닥은 마이너스 4.42%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예상 부합한 PCE와 탄탄한 소비 흐름이 확인되면서 3대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한 달간 2.28%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7월 PCE와 근원 PCE가 대체로 예상을 하회한 반면에 7월 소비 지출은 0.5% 상승으로 전월 대비 개선되면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8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67.9로 5달 만에 개선됐습니다. 종목별로는 인텔이 실적 회복 및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일부 사업부 분사 등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9%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국부펀드의 상반기 ETF 매수 확대 소식이 당국의 주가 부양 의지로 해석되면서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9월 22일 인하 전망에 힘이 실린 가운데 보합권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탄탄한 소비 결과에 침체 우려가 누그러지며 상승했고 달러 역시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10월부터 기존 계획대로 산유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에 3%대 급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지표인 PCE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9월 B컷 기대는 30%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개별 소비 지표를 통해서 미국의 소비가 양호함이 확인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기대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번 주는 제조업 지표와 고용 보고서 등 경기와 고용을 가늠할 주요 지표가 다수 예정되어 있어서 이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S&P 500이 한 달간 2.28% 상승을 했습니다.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바로 이어서 8월 한국 수출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8월에 수출도 양호했습니다. 조업일수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다시 높아졌고요. 물량 증가율도 1월달 이후로 가장 높았습니다. 역시나 IT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는데요. 특히 컴퓨터 품목이 미국 그리고 유럽으로 잘 팔리면서 AI 관련한 투자가 여전히 호조임을 보여줬습니다. 선박 수출액도 크게 늘어났는데 2021년하고 22년도 수주 물량이 인도된 데 더해서 단가 상승 영향까지 더해졌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와 일반 기계 수출은 약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임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가동률이 하락했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수출 실적도 완전히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내년의 수출 궤적에는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가 꽤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곧 시작을 하면서 수요도나 우려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대선 이후에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어디로 튈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둘 다 중국을 배제하는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할 걸로 보여서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중국의 수출 경기가 계속해서 좋지를 못하고
중국 경제의 성장세를 저해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국에서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중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이 중국산을 배제하면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일부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같이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봐도 미중 갈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한국의 내년도 수출 증가율을 0.6%포인트 정도 낮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중국의 내수 회복이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지연이 된다든지 혹은 미국의 무역 장벽이 전방위적으로 높아질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부담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후의 상황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8월 수출은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렇지만 내년에는 미중 갈등의 이제 불확실성을 인해서 한국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권혜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 9월 국내 주식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택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전략 이은택입니다. 9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주식 비중은 소폭 확대입니다. 갭 정선을 뚫기 위해서는 좀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침체가 아니란 확신을 주면서 이 갭은 뚫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종에서는 실적 장세 이국면인 금융주와 소비주의 주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성장주 연리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갭 하락 이후에 기술적으로 갭 매우기는 비교적 쉽게 일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갭 저항을 뚫는 것은 좀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대부분 또 마음 한켠에는 경기 침체면 어떡하지란 불안을 또 하나 갖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이런 불안을 날려버리고 성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다시 투자자들의 마음에 심어줘야지만 정고점을 뚫고 추격 랠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으로는 저희들은 4분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은 내년에는 오히려 더 강한 버블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더 어두울수록 오히려 내년에는 버블 랠리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원동력은 바로 과잉 완화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과잉 완화의 위험이 도사리는데 적정 수준보다 더 낮게 완화 정책을 펼친다면은 주식시장에는 버블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준은 그 유혹을 떨쳐지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저번에 열렸던 잭슨홀 미팅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종 전략입니다. 이렇게 과잉 완화 위험이 만약에 내년에 나타나게 된다면은 내년쯤에는 다시 성장주가 주도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밸류 프로그램 등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장세 이국면 관련주인 금융과 소비주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이 빈 일부 성장주는 좀 더 먼저 때때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초단기적으로는요,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여기저기로 흘러들어가면서 일부 종목 장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대응들, 아까 말했던 일부 성장주와 실적 장세 이국면 관련주로 재편하는 것이 저희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업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9월 주식 비중은 소폭 확대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갭 저항선을 뚫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때는 더 큰 에너지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은 침체가 아니라는 이제 확신을 투자자에게 심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업종에서는 금융과 소비 업종을 제시하도록 하겠고 내년에는 성장주 랠리 가능성 있다는 그런 이은택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채권 크레딧 9월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재균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규입니다. 크레딧 담당한 정영주 위원하고 9월 월간 전망 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국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연준의 9월 인하는 명확하고 8월 고용 지표에 따라서 9월 인하 폭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고용 지표와 별개로 금리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8월 고용이 견고하다면 9월 50bp 인하 가능성이 축소해서 그리고 9월 부진하다면은 9월 50bp 인하 폭이 반영되면서 단기간 하락을 하겠지만은 추가 인하 속도와 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하느니 10월에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은 저희는 한국은행의 부동산에 대한 경계심을 고려하면은 빨라야 11월에나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캐리 부담은 계속해서 누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5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01조 원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9월 13일 국제선물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은 국제선물을 미리 정리하거나 정산받으면서 청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매월 3, 4조 원 정도의 국채 발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비가 편입이 된다면 발행 부담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2025년 9월이고요. 9월이고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은 내년 11월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보다 늦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는 9월 달에 한국의 시장 접근성 레벨이 상향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고 10년 금리가 3.2%를 상회할 경우에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2022년 그리고 2023년 가을에 대한 악몽을 떠올릴 수 있지만은 2022년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 2023년에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했지만은 시장이 앞서간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크레딧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신용 스프레드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들어서 채권형 펀드 자금 유입이 둔화됐고 수요가 둔화된 상황에서 신용 이벤트보다는 수급이 9월 스프레드 방향을 좌우할 것입니다. 최대 5조 원 규모로 내달 발행 검토 중인 수출입은 행채는 변수입니다. 순채 발행으로 우량물 초과 공급 상태가 일정 부분 강화될 수 있습니다. PF 사업성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금융권 PF 익스포저는 24년 6월 말 기준 216.5조 원입니다. 브릿지론과 투담대 규모는 상호금융권이 30조 원으로 가장 컸고 여전사 저축은행이 각 9.3조 원, 10.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증권업과 여전업의 PF 대손 충당금 적립 현황은 증권업 1.7조 원, 여전업 7천억 원입니다. 증권업의 경우 부실우려 사업장 1.9조 원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규모는 충분해 보입니다. 여전업 내에서는 AA급 A급 내에서 등급별 대손 충당금 적립 규모 차별화 정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성된 PF 정상화 자금 집행 여력을 감안하면 이번 수치는 큰 불안감 없이 소화될 전망입니다. 4차 회의 이후로 증권업에서 3.3조 원 규모의 PF 재우조합 펀드 조성이 계획됐고 은행과 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도 첫 대출을 앞뒀습니다. 전체 PF 정상화 자금 여력은 약 9.9조 원으로 추산되고 재우조합 경공매 속도에 무리가 없다면 부실우려 사업장 12.3조 원에 대한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한은이 10월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에 대한 그런 경계심을 고려하게 되면 빨라야 11월에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기대와 달리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이 되면서 역캐리 부담은 누적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중국 이슈와 한번 중국 포커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아시아시장팀 박수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중국 주식이 장중에 2에서 4% 정도 급등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블룸버그가 당일 중국의 주택담보대출 리파이낸싱 허용을 중국 정부가 발표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중국의 부동산은 즉 소비시장과 연결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섹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주 위주로 시장이 좀 급등이 나타났고요. 베이징시가 반도체 펀드 설립했다는 소식 그리고 아이폰 신규 제품 발표를 앞두고 IT텍 관련한 섹터도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은 이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다라는 추측성 보도이긴 했습니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데요.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긴 했는데 적용 대상은 신규 구매자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이미 주택을 구매했던 가게는 주담대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모기지 상환을 위해서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좀 부적절한 케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최대 5.4조 달러 정도가 리파이낸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사한 정책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리파이낸싱을 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수해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미 한 차례 급등을 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생각보다 좀 제한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다시 주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 정도를 중국 정부 공식 발표에서 확인하고 이번 급등이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리파이낸싱 대상이 전국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지역이나 어떤 가격대만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리파이낸싱 허용 규모가 실제로 5.4조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7,200조 원이고요. 이게 인민은행이 최근자로 발표한 중국 모기지 대출 잔액 전액입니다.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금액을 해당되는 건지를 확인하고 나서 추세 상승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20일에 아시아 주식 월보를 발간했는데요. 여기에서는 홍콩 MSCI 본토 기준으로 중국 주식에 대해서 선호도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의견을 유지를 하고, 다만 HSCI 본토 은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HSCI 플러스 테크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블룸버그 보도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연초 이후에 높은 수익률을 보이던 은행주에 대한 차익 실현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기존 주담대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은행 에대마진 압박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보다는 테크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자상 거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중국 저가 시리즈에서 로봇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전자상 거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알테쉬를 통해서 중국이 시커머스 전략을 해외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 6월 달에 신규로 발표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물류센터 건설 의견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나서서 해외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건 좀 자연스러운데요. 정부가 나서서 해외 물류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5년에 발표했던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1대1로 전략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해외로 공급하고 싶었지만 이는 미국의 제재로 실행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디지털 실크로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는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수단이고요. 해외에서 이런 물류센터를 확보하게 되면 해외 시장의 진출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거래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특히나 IRA에 우회할 수 있는 글로벌 유통 채널 강화 거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중국의 해외 이커머스 진출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이커머스에서도 저가 상품을 대대적으로 제조하고 또 밖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장기적인 코로나 봉쇄, 무역 분쟁, 공동 부유에 의해서 내수 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요. 그러면서 중국 안에서는 가성비 소비에 상당히 선호하는 현상들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저가 제품들은 박리담에 의해서 공급 물량이 확대되어야 더 추가적으로 매출액을 확보하면서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크로스보더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 성장을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품목별 수요를 더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RA에 대응하기 위한 우회 수출 거점을 마련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중기적으로는 영업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 유형 자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중국은 내부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동맹국의 대중 무역 규제가 강화될 수 있고, 로컬 기업과의 경쟁 과열로 인한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로는 중국이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저가 전략이 계속 지속되는 구간에는 Q를 물량을 확보한다고 해도 기업이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커머스 생태계에 대해서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미드 다운스트림보다는 단가와 무관하게 물량과 거래 건수, 반품을 포함해서 확대될수록 이익 증가와 연결되는 유틸리티와 운송 섹터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유틸리티는 중국 본토에 상장된 전력 ETF를 선호하고요. 해당 ETF는 후상광청처럼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중국 증시 급등과 그 중국의 저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 부탁드리고 다음은 9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숙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담당하는 김미숙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월보 복덕방이 발간되었습니다. 9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조정이 진행 중이던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손익 실현을 통한 정리 움직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행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특성상 중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입니다. 기준금리가 13차례 연속 동결되면서 좀 고금리 중에 좀 영향이 좀 있지만 그래도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형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측 상단 차트를 보시면 2024년 상반기까지의 오피스 투자 규모는 약 9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이제 월등히 높은 투자 규모가 나타날 것으로 2024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경우 이제 오피스 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호주의 브리즈번, 서울 등은 높은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디아나, 베트남 등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및 투자 시장 신호가 좋지만 여전히 신흥국 투자에 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경우 9월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벨트 지역의 대도시를 위주로 아파트 매입이 활발한 상황이고 교외 지역의 오피스 시장 회복 속도도 대도시 대비 빠른 상황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경우 대출 투자 회수 어려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측 하단 차트를 보시면 2023년과 24년 8월 말 기준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는 이제 사상 최저치입니다. 유럽의 경우 이제 미국과 함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는데요. 한동안 부실자산 투자 규모 증가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오피스를 제외한 호텔 등에 대한 투자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남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활발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9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한번 살펴봤고 바로 이어서 9월 그 글로벌 ESG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성입니다. 이번 주 ESG 브리프에서는 녹색 금융의 중요성과 함께 지속 가능 항공유 관련 사항을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업데이트 드릴 녹색 금융은 일본과 미국의 글로벌 금융사들의 주총에 나타난 주주 제한 이슈인데요. 이들 금융사의 주주들은 공통적으로 기후 관련 대응을 강조하는 동향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UFJ나 미주호 FC와 같은 대표적인 메가뱅크들은 이번 정기 주총에선 공통적으로 기후 관련 대여 자산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즉 기후 관련한 이사 선임 관련한 부분과 함께 고객의 기후 변화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주총 주주 제안 내용에 지지율이 높아지는 국면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과 같은 금융그룹의 글로벌 금융그룹의 주요 주총 한 건으로 ESBR, 즉 화석 연료에 대한 자금 지원 대비해서 청정 에너지에 대한 자금 지원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을 공개하라라는 게 이제 주주 제안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ESBR에 대한 공시에 대해 찬성 이와 같은 부분을 공시하라는 내용에 대해 찬성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동향입니다. 즉 그 금융업종에 대한 ESG 관련 사항에 대해 주주들의 의식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내 지속 가능 항공유 관련 업데이트인데요. 8월 30일 대한항공의 하네다 노선을 시작으로 국내 항공사들 역시 지속 가능 항공유를 연료로 정식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노선을 시작으로 국내 6개 항공사들은 연말까지 1% 수준의 지속 가능 항공유를 항공
항공 연료에 혼입하여 사용하게 되는 일정인데요. 이처럼 EU나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정유사들의 수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높은 가격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동향인데요.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SK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 항공유의 상업 생산을 위해 원유 처리 시설을 개조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국내 정유사들은 이런 지속 가능 항공유 관련 설비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융업종 그리고 정유업종, 항공업종에 대한 ESG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련 업데이트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경우에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녹색 금융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그런 동향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HDC 현대산업개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8월 30일 광운대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코멘트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노원구에 의해 승인을 받았는데 4월과 6월에 있었던 건축심의에 의해서 후속으로 받은 절차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확연해진 11월 착공 가시성과 회사의 이제 레벨업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는 이 이벤트가 이 광운대 역세권 사업이 2025년부터 회사의 본격적인 이익 성장 그리고 디벨로퍼로서의 사업 모델 진화를 이끄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마지막 아주 중요한 절차를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프로젝트가 점차 본격화되면서 시장이 이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관성적으로 4.5조 원 정도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규모는 5조 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 기조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회사가 2015년 주가 전성기 때보다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잔고 규모와 퀄리티가 우수하고 매입 시기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인데요. 디벨로퍼가 토지를 적시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확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 역세권 사업 주택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11월에 착공 가시성과 회사 대도약의 서막을 알린다는 그런 장문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주의 최근 하락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익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조선업종 주가가 8월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종목별 8월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이 마이너스 10.5%,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10.4%, 현대미포가 마이너스 13.9% 등을 기록을 해서 하나오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8월에 3.9% 하락했다라는 걸 감안하면 코스피 대비해서 평균 2배 정도 주가가 더 많이 하락을 한 건데요. 일단 올해 누적 신규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증가했습니다. 또 신조성가도 지난해 말 대비해서 5.8% 상승한 상황입니다. 주요 조선사들의 2분기 실적 역시 건조성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안정, 인력난에 따른 공정지원 해소 등으로 대부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상황이라서 8월에 이러한 주가 하락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조선주들이 장기 상승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중됐고 이에 따른 차익 실현이 수급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임박과 이에 따른 환율 하락도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선업종 주가는 원화 환산 신조성가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는 환율이 조선사들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조선업종 주가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원화로 환산한 그 신조성가 지수인데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여온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KB증권은 현재 1333원 정도인 달러원 환율이 내년 말에는 126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LNG선과 컨테이너선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대량 수주에 성공하면서 3년 이상의 충분한 일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수주 전략은 충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선별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수주 잔고의 질을 향상시켜서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이지만 단기적으로 수주 모멘텀 둔화는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주가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선주 최근 하락 관련 내용 살펴봤고 다음은 엔비디아 2분기 실적 관련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중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엔비디아 자료 발표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강력한 하드웨어 지배력에 기반해서 AI 소프트웨어를 지속 출시하고 있는데요. AI 개발 사례 증가와 더불어서 충성 고객 증가가 기대됩니다. 엔비디아의 12개월 선의 ROE 같은 경우에는 68%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반면 12개월 선의 PB, 자본 대비 주가가 낮아지면서 절대적 관점 주가 상승 여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밖에 장기 매출 성장성이나 장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상대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성장하면서 실적을 견인했고 이 밖에 AI에 특화된 스펙트럼 X 이더넷이나 그리고 AI 엔터프라이즈 같은 소프트웨어가 매출 성장을 올리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인건비가 소폭 상승하면서 이전 분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가이던스를 보면은 일단은 실적 성장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H200 호퍼칩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블랙겔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샘플을 인도하기 시작해서 4분기 양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출시 지연이나 이런 거에도 이제 수요는 높을 것으로 언급했고요. 기존 고객인 아마존이나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전체 블랙겔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엔비디아는 12개월 선행 PBR은 하락세에 있습니다. 이익 성장을 감안할 경우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유중호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중국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효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중국, 일본 담당하고 있는 강효주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미국의 견제 카드로 새롭게 가지고 나온 안티모니 광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티모니는 지난해 8월에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을 제재했었는데 그 광물들 대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티모니는 배터리와 태양광 유리 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군사 장비 같은 곳에서도 대체하기 어려워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 3개국이 모두 전략적 광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광물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희소 자원이 히토류나 리튬보다도 훨씬 더 희귀해서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야 하는 광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은 9월 15일부터 안티모니 원석을 포함해 관련 장비나 기술 수출을 통제할 예정인데요. 사실 이번 수출 제재는 당장은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수출 제재가 아니더라도 공급 부족의 장기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티모니 가격 이미 연초 대비 1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이유는 러시아가 중국에게 공급하고 있는 안티모니 광물의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국의 뉴스들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글로벌 안티모니 광석을 생산하는 주요 국가입니다. 글로벌 생산량 중에 거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채굴한 광석을 곧바로 수출하는 나라는 아니고요. 주로 자국에서 채굴한 광석에다가 그만큼의 양을 또 수입을 해서 재련한 후에 이것을 완성품 형태로 만들어서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안티모니 완성품 수요의 약 90% 정도가 중국에서 재련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문제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이 수입되는 광석의 거의 4분의 1 정도를 공급받아 왔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해당 물량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안티모니 광석을 생산하는 두 개의 기업 중에 폴리루스 골드라는 기업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안티모니 채굴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폴리루스 골드는 2023년에 광석 판매량이 약 2.7만 통으로 글로벌 공급의 약 30%를 차지하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안티모니 광석 수급은 이때까지 수요와 공급이 아주 타이트하게 균형점을 맞춰왔습니다. 갑작스럽게 폴리루스의 채굴이 중단되면 공급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당분간 공급 부족으로 인한 높은 가격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안티모니의 헤게모니가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히토류 가격 상승 스토리가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중국이 2019년 말에 미국 견제를 위해서 히토류와 이 가공 기술의 수출을 제한을 했고 수출량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2022년까지 거의 200%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덕에 중국의 히토류 생산 기업뿐 아니라 미국에서 히토류를 직접 채굴이나 가공하지 않더라도 가능성이 부각되었던 기업들마저도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경험이 있죠. 안티모니도 비슷한 상황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내부의 재고 수준이 올해내 최저치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광물 공급이 확대되지 않는 한 안티모니 가격 상승 추세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안티모니를 직접 채굴하고 재련하고 있는 중국 기업뿐 아니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미국 기업들까지도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출 제재 광물에 안티모니를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수출 제재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채굴 중단으로 안티모니 공급 부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그런 강효주 의원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2일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